미스터 발표, 중간 발표 2023년도 RRP 중간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 수강생 수가 약간 줄면서 그 초반에 조편성도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초반에 그 안정화되는 시기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중간 발표를 하고 이걸 넘기고 나서 빨리 그 기말 때까지 준비를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주 차에 조금 딜레이된 감은 있지만 원래 하던 7주 차에 발표를 하게 됐고 다들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송출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송출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쪽으로 음성이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순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는 꼭 마이크를 써주세요. 뒤에 또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차 발표를 맡은 홍준기입니다. 저희는 AI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열편형 기상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현재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다음과 같이 목차를 구성해 보았고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는 만큼 2030년 세계 자동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과제는 주행거리, 배터리의 수명, 배터리 충전 속도 등이 있으며 이는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배터리와 열관리 관계성의 주행거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과 배터리 온도 불균형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난 학기 브레인스토밍과 다양한 문제 정리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해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AI를 활용하여 밸브 일량을 개별적으로 컨트롤하는 배터리 열편형 개선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시는 배터리 자체를 냉각해주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고 NCS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러한 플레이트 크로닉 횟수, 플레이트의 크기, 플레이트의 두께나 디자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의 셋업을 완성한 후 오른쪽 사진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지난 캡스톤 디자인 1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2가 시작됨과 동시에 마일스톤을 만들어 세부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먼저 배터리 열편형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셋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펌프로 냉각수를 끌어올려 밸브로 각각의 수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3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셋업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펌프의 경우 캡스톤 디자인 1때 발표에 유로간 플레이트에서 유속이 2m/s일 때 해석을 바탕으로 6m/min의 유량을 가진 펌프를 통해서 컨트롤할 예정이며 밸브의 경우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여 온오프로 유량을 컨트롤하여 밸브를 제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밸브를 컨트롤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3개 각각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0.5초 간격으로 물을 분사하는 구동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배터리 환경과 유사하게 열편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9개의 바렐 패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각각 구동하여 중심부의 온도가 높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를 통해 발열이 되는 시스템을 만든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미스터를 사용하여 10초마다 6구역의 플레이트의 6구역의 온도를 센싱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추후에 각 구역에 따라 밸브의 유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플레이트를 6가지 구역으로 나눈 이유는 열편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극명하게 차이나는 결과값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6가지의 구역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0.5초 간격으로 물을 분사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난 학기 완성된 하드웨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각각의 시스템을 연결한 후 배터리 온도의 고른 분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 이후 다음은 이후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덮개 케이스와 솔레노이드 밸브 GD를 제작하여 하드웨어를 보완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AI 학습을 위한 열 데이터를 추출하고 LSTM 신경망을 통해 시계열 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최종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AI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열편향 개선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제가 먼저 하나 해보겠습니다. 열편향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 목표 스펙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몇 도를 어떻게 하겠다. 저희는 일단 온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5도를 목표로서 계속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열이 발생했을 때 25도를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예정을,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게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거요? 그러니까 스펙을 정한다면 이제 온도 조건도 있겠고, 뭐 시간 조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로 제시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몇 알겠습니다. 초 안에 뭐 얼마만큼 개선시키겠다. 그런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 제 말 들리시나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규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네네, 혹시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지금 정상욱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배터리를 대신하는 플레이트 히터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그 히터의 발열의 양에 따라서 지금 이제 임밸런스를 개선을 하는 게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발열량이 10W일 때랑 20W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임밸런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임밸런스를 개선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발열 플레이트의 와트가 얼마일 때 몇 퍼센트로 비율로서 개선을 한다라는 걸 목표로 제시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시간 관계상 하나 더 볼게요. 현재 물을 통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인가요? 네, 현재 저희 순행식으로 냉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 다른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그걸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방식이 유일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문제 제시를 할 때 공행식 방식이나 순행식 방식의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려는 시스템 자체는 순행식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순행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나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온도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지는지?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발표 때 해석을 통해서 잠시만요. 지금 실험을 해서 지금 펌프랑 이런 걸 다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발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김도영 학생입니다.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1학기 내용 요약, 흡입부, 구동부, 이온수 필터, 그리고 향후 계획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미세먼지는 이제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서도 큰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들이 역사를 통해서 유입돼서 사람들의 호흡기에 들어갈 경우에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선로에 누적된 먼지들에 의해서 레일의 바퀴, 그리고 브레이크, 그다음에 전력 케이블 등이 마모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런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이율 수작업으로 청소를 하거나 디젤 청소 차량을 운행하거나 또는 이런 오염된 공기를 환기구를 통해 배출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여러 한계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무인으로 운행할 수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를 전기로 집진하여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이디어의 예상 모델링입니다. 크게 흡입구, 전기 집진기, 흡입 모터, 이온수 필터, 그리고 공기 배출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흡입구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집진 열차의 경우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이후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로 하부에 침전된 그런 어떤 먼지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하철 선로를 따라 궤도를 주행하는 형태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에어 블로우를 설치하여 공기를 분사하는 형태로 해서 최대한 비산되는 먼지들을 줄이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흡진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흡입부 노즐의 각도에 따른 입자 분포 형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각도에 따라서 여러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집진 열차의 속도를 5km/h로 가정을 하였을 때 노즐의 각도를 5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전기 집진기의 모터를 선정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은 NCS 유동 해석을 통해 유속과 모터 출력을 재선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동 해석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집진기의 규격을 계산을 통해서 정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흡입구와 집진기를 결합한 형태인데요. 아직 실제로 제작을 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모델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를 주행하게 될 차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차체에 들어갈 모터를 계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터가 실제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게 된 필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방식들은 헤파 필터, 전기 집진기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유지 비용이 크거나 소음이 크거나 낮은 집들 효율 등을 보이고 있어서 개선된 방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이온수를 이용한 필터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전해 분해 원리를 이용합니다. 물을 정기적으로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가스를 생성하고, 그러한 수소와 산소가스의 환원 산화 반응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류를 증가시켜서 집진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PM 측정 실험 미세먼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자면 사이클론 구조를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 구조의 어떤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실 전기 집진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직 아이디어 단계라서 실제로 이 구체화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네. 구조를 설계하실 때 10시간 5km 아워로 설정하셨는데 그러면 열차가 안 다니는 밤중에 네, 아까 제가 그 PPT에도 설명했듯이 이제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선로를 따라 궤도를 주행하면서 그 선로에 그 누적된 미세먼지나 그런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정화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궤도를 달리는 열차다 보니까 그 집진기로 집진이 가능한 영역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해석한 걸 보니까 그 5도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설정을 했을 때 혹시 집진이 가능한 영역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일단 저희는 선로 하부를 집중적으로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 영역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 해서. 바로 밑에는데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터널의 길이나 슈트다 보니까 넓은 영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거 향후 논의를 통해서 영역을 넓힐 수 있다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 가정용 스마트폰 키트를 소개할 펼쳐 기민으로 합니다. 저희 발표는 총 3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최소 가격 인상으로 집에서 직접 재배하려는 추세라는 점인데요.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선입 품목을 보시면 70% 이상이 채소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시기 이후 반려식물을 키우는 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식물 키우기가 인기 취미로 떠오르고 있고 관련 산업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에서 원하는 식물을 가꾸는 데 어려움인데요. 동물들도 원하는 환경이 있는 것만큼 식물도 원하는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집에서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이 사용 장소와 재배 방식을 고려하여 스마트팜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스마트팜은 4가지의 키워드로 구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역량이나 환경적인 부분, 경제, 그리고 미화적인 부분까지 여러 가지 이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저희 스마트팜 키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팜 키트는 어떻게 설계되고 제작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저희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 기계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좀 손이 덜 들어가는 그런 편리성을 추구해주는 그런 제품이어야겠죠. 따라서 저희는 빅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안정성과 원가 절감 등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첫 번째 시스템은 바로 XY 플로터의 설계였는데요. 저희는 이 4가지의 부품을 직접 솔리드웍스를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 또한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더 필요한 부품들을 선정하고 직접 XY 플로터를 제작했습니다. XY 플로터에 들어간 로드에 대한 선정 과정인데요. 저희는 스테인리스가 좀 더 높은 강도와 내식성,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크기가 큰 제품을 구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토크를 개선하여 직접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 온 부분 XY 플러터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게와 부피 그리고 지정 구간 조달 시간이 좀 길다라는 점이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XY 플로터의 크기를 축소하면서 좀 더 이동성과 유연성 그리고 작업 공간의 절약, 정밀도까지 여러 가지 장점을 한 번에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XY 플로터에 부착될 바디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프로파일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높은 강도와 경량화 그리고 추후 변경이 용이하다라는 점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파일이 부착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꽂힌 소프트웨어 코드 설계인데요. 바로 저희는 아두이노 코드를 활용했는데 그 이유는 폭넓은 활용성과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를 지원해 주는데요. 바로 첫 번째 프로세서에서는 사용자가 신고 신문을 선정하고 심기만 한다면 바로 선정된 식물의 발화 시점을 센싱합니다.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높이를 측정하는 걸로 말이죠. 그 다음에 성장이 더딘 모종을 감지한 후 사용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서는 여러 가지 좌표에 필요한 식물의 물과 영양분을 개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센싱을 통해서 특정 크기마다 사진을 전송해주고 성장이 끝난 식물의 번호를 전송해주면서 나머지 또 새로운 모종을 위한 환경 유지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식물이 필요한 환경을 지원해주고 스스로 재배를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저희 센서들입니다. 이후로는 저희 센서들의 코딩과 동영상입니다. 특정 크기, 특정 좌표를 이제 향해서 나아보기는 나머지 조도 센서는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 영상을 보고 싶다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미리 다운받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초음파 센서의 코딩입니다. 그리고 펌프도 저희가 특정 시간마다 어느 정도 크기가 가장 이상적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이 얼마만큼 나야 되는지 임의로 계산하여서 펌프를 선정한 후에 직접 코딩까지 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질문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또 식물이 얼마만큼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할 건데요. 이 식물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식물의 특정 크기마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얼마만큼 잘 자라고 있는지 알림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사용 계획인데요. 시험 관계상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남은 화분 설계 및 제품의 외관을 제작할 것이고 마지막 그 센서의 필요한 위치를 권한 후에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며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네. 딱히 빅데이터를 어디서 활용하는지가 궁금해서 추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카메라 센서를 부착하고 여러 가지 센서를 동시에 지금 사용하는 것까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한 번에 구동이 되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카메라에 어떤 식물을 원하는 식물이 어떤 건지를 이제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식물의 사진과 그 발화 시점에 따른 그 특정한 사진을 계속 이제 주입시켜가지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만들면 결국에 평가가 될 때 어떤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그 식물을 키워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검증을 생각인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키우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 이제 키워놓은 식물을 한 번 더 심음으로써 화분 제작을 빠르게 마친 후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정 식물이 원하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조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공해 줌으로써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집의 환경보다 좀 더 XY 플로터에 있는 저희가 만든 관에서 좀 더 생기 있게 잘 자라고 있다는 부분을 좀 나중에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다음 발표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NCC 2학기 중간 발표를 맡은 이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학기에 있었던 일들을 좀 요약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CC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커튼의 약자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상쇄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 사이에 ADSP 21489라는 DSP를 사용하여서 지난 발표에서 7.3ms 프로세싱 딜레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SP의 패키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설계하였습니다. DSP 보드를 넣고 ADC와 DAC에서 발생하는 열을 안정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DC팬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이즈 캔슬링 시 사용되는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커 드라이버를 구매하여서 인클로즈를 설계하려 했지만 저음부터 중음까지의 소리들을 고르게 재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48Hz부터 재생이 가능한 모니터 스피커를 구매하였습니다. 제조사 프리소너스의 그런 스펙에 따르면 스피커의 지향각은 수평각도 100도 그리고 수직각도 60도입니다. 커버리지가 180도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스피커를 설치하게 된다면 많은 주파수들이 각 지점에 따라서 상쇄되고 증폭되는 그런 홈필터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 우선 하나의 스피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보급형 스피커가 가지는 그런 내장 앰프는 낮은 수치의 그런 댐핑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피커의 불필요한 진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우수하지 못합니다. 보급형 스피커가 가지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지만 저희 팀은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된 알고리즘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DSP 딜레이 값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1학기에 말씀드렸던 콘솔을 통하여 측정했던 7.3ms와 달리 더욱 단순한 방법으로 4.95ms가 발생하는 것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은 꽤나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 그 거리가 1.7m가 필요함을 뜻하는데요. 생각보다 긴 거리죠. 저희 팀은 예산적인 문제로 ADSP 21489 프로세서를 사용하였고 이 프로세서의 2배 이상의 클럭 속도를 가지는 ADSP 21594를 사용할 경우 현재 마이크와 스피커의 거리인 1.7m는 약 0.8m 이하로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번 학기까지는 특정 주파수인 사인 웨이브만 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보여드렸었죠. 그러나 사인 웨이브는 하나의 주파수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파수들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의 목표한 사인 스윕 신호를 캔슬링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사인 스윕이란 20Hz부터 20,000Hz까지 소리를 순차적으로 재생하는 신호인데요. 이 신호는 스피커의 사운드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인 스윕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이 조금 차였죠. 목표한 대로 800Hz까지의 캔슬링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약 300Hz까지 감소를 보여주면서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향을 가진 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정확한 딜레이인 4.95ms를 찾아내었고 그리고 하나의 주파수인 사인 웨이브의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했다면 지금은 사인 스윕 신호의 캔슬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DSP 케이스를 실물 제작하는 것과 현재 사용 중인 다이나믹 마이크가 가지게 되는 그런 근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컨덴서 마이크를 구매하여서 팬덤 파워를 이용해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스피커의 진동판이 갖는 그런 관성에 대한 딜레이를 측정하여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모든 딜레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실험을 세팅하고 해치할 때마다 스피커와 마이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인 스윕 신호에 의한 결과를 더욱 개선하여서 모든 주파수에 대해 불규칙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핑크 노이즈에도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DSP, 마이크, 스피커에서 발생되는 모든 딜레이에 대해서 더욱 정확히 파악하여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자면 이게 결국에는 사인 사용에 대해서 시험을 해봤지만 그다음 효과가 없었어요. 그죠? 효과 있는 건가? 예, 사인판은 저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했었는데 결국 수입을 했었는데 나는 뭐 소리가 크게 아, 들어가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 여기서 재생된 주파수는 20Hz부터 2만 Hz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한 300Hz 이상의 소리가 18,000 여기서는 틀어져요. 비록 예. 부산에서는 예. 그 주가스 대학에서는 틀어지만 저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재 쓰시고 계신 에어팟 가장 뛰어나다는 에어팟 프로도 노이즈 캔슬링을 실제로 이 1000Hz 이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의 노이즈들만 이하의 주파수를 갈 때 소리들만 캔슬링하여도 노이즈 캔슬링은 사람의 인간에게 되게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저 노이즈 캔슬링 커튼으로 예. 이 소리 말고 예. 지금 그 발표자가 하는 말을 내가 여기 있을 때 안 들리게 뭐 감소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300Hz 이하의 소리들이기 때문에 300Hz라고 하면 한 되게 제 목소리 기준으로 되게 밑에 소리 전 소리들만 아마 지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800Hz, 1000Hz까지 캔슬링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 저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1000Hz 이하 대역을 깎고 재생하면 제 목소리가 굉장히 정말 에어팟을 꽂았을 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되게 메가리 없이 되게 캔슬링이 잘 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 상황으로는 저희 상황으로는 300Hz까지 밖에 못하지만 더 발전한다면 효과가 제 목소리에서도 큰 체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노이즈 캔슬링 핸드폰이나 이런 뒤에다가 사용자가 착용해서 하는 건데 예. 이거의 차이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지금 어떤? 그러니까 지금 노이즈 캔슬링 하고 싶으면 내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하나 꽂으면 되잖아요. 예. 쟤랑 그냥 이거의 상품의 차이점이 뭐였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만약에 여기 요 문이나 창문에 부착을 하였을 때 이 모든 학생 여기 있는 모든 학생이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렇게 닫아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문을 저희도 노이즈 밖에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비마개를 껴도 되겠지만 저희는 뭐 예를 들어 환기는 해야겠고 창문을 열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뭐 나는 생각해본 게 층간 소음 이런 거를 조금 해결하는 쪽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물어봤는데 나는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목표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목표가 이거 해서 어디가 쓸 것인지. 저희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커튼이라고 했을 때 이 에어 커튼도 커튼 형태는 아니지만 커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기의 외부 유동을 차단하는. 그래서 저희도 이와 같은 의미로 커튼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이것은 뭐 창문에도 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문틀에도 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외부로부터 뚫려 있는 그 구멍 너무 범위를 확장시키지 말고 차라리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효과를 보이는 게 나는 이제 개발까지 얼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나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실험할 때는 그냥 문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결과 보여주는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 나중에는 요거를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이 소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를 보여줄 때 이제 300kHz의 음과 고음 부분을 딱 이렇게 명확하게 같이 들리는 걸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음을 다 넣지 말고 딱 그 두 개만 음을 넣어놓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이 음만 들립니다라고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줄 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들려줄 때는. 그래프로 보여줄 때는 저게 더 좋겠지만, 실제로 소리를 들려줄 때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차이가 나는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까 최종 교수님 말씀했듯이 별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저희 소리로만 들으면.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잘 안 돼서였다면은 한번 나중에
예,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조 스탠메이트 중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같은 경우는 적혀 있는 것처럼 문제 정의 및 목표 선정을 시작으로 해서 계획까지 쭉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문제 정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카트는 사람이 직접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직접 잡아줘야 된다는 단점과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 직접 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중 제품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카트들이 존재하는데 각각 적혀 있는 것처럼 분명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미션, 계단을 극복하기 위한 메인 미션을 깨기 위해 저희는 서브 미션 3가지를 준비하였고 첫 번째 서브 미션인 계단 인식은 3가지의 아이디어 중 적혀 있는 것처럼 스위치 버튼이 선정되었으며 그다음 두 번째 서브 미션인 계단 극복 방법은 4가지 아이디어 중 삼각과 비교, 선택되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 제어라는 세 번째 서브 미션은 적혀 있는 것처럼 기울기 제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메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혀 있는 3가지 방법을 통해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설계를 하기 전에 이제 직접 카트를 만져봄으로써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 계단을 먼저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계단을 바탕으로 바퀴 길이를 계산하였고 그 다음에 바퀴 크기를 계산하였으며 그리고 목표화 중인 50kg을 버틸 수 있는 토크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를 바탕으로 출력을 낼 수 있는 모터로 RMDX용이 선정이 되었는데 목표하는 최종 토크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감속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추가적인 감속기 제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의 감속기들 중 유성기어 감속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선정이 되어서 이 4가지 장점을 가진 감속기가 선택이 되었고 이 감속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조립 조건입니다. 그리고 설계 조건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감속기는 적혀있는 것처럼 9대 1의 비율을 가진 감속기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설계한 감속기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감속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교해보세요. 네, 그래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충분히 성능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처럼 확인이 되었지만 이것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무게줄을 달았더니 보이는 영상과 같이 3D 프린팅으로 된 이 기어 부분이 토크를 견디지 못하고 마모되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어 2에 해당하는 부분은 3D 프린트가 아니라 표준 기성품 기어, 즉 금속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감속기를 재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걸 전부 다 3D 프린터로 설계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지만 오른쪽은 3대 1의 비율을 가진 기성품 기어를 2개를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으로 단순해졌고 출력도 목표하는 출력인 9대 1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전축과 그 다음에 기어 부분을 연결할 수 있게끔 평행키를 연결하였고 그 다음에 조립순서와 배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저희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제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인보드를 통해 모터를 제어할 거고 각각은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것이며 IMU 센서를 통해서 기울기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어할 거냐에 대한 알고리즘의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기공실에서 확인했던 그 고립진자와 같은 풀 제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카트가 움직이면서 기울기를 제어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카트는 카트 자체 밖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카트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그 모터 자체에서 기울기를 제어하고자 할 때 드는 부하되는 힘,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짜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통해서 전진 모드, 계단을 올라갈 때와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리고 기울기를 제어할 때에 대한 케이스를 3가지로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실제 실험을 통해서 감속기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단계는 실제 모델을 제작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기울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과 그것을 구현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오른쪽은 모델 기울기를 제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제어하게 될 것이고 왼쪽은 계단을 극복할 때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기준 교수인데요. 예. 네, 그 아까 제가 제일 잘 안 들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어를 기성에 나와 있는 기어를 사용을 한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금속 기어를 새로 가공을 해서 쓴다고 한 건가요? 네, 금속의 기성품 기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성품을 어떤 걸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뭐 스미라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기어에 저희가 필요한 사이즈의 기어와 그다음에 그것들을 확인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기어를 사이즈만 갖고 지금 애초에 3D 프린터로 만들었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마모돼서 금속으로 가기로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속도 마찬가지로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면 기어 날이 부러지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 요소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성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목표로 하는 하중을 기준으로 기어에 어느 정도의 힘이 걸리는지, 어느 정도의 토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 그대로 요소 설계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냥 이제 그림만 보여줘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 토크를 못 버텨서 정말 그 무게를 못 버텨서 고장이 난 건지, 그러니까 그 재료 자체의 강도로 인해서 마모가 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 자체가 목표했던 토크가 굉장히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제 그 재료의 즉 3D 프린트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재료였기 때문에 마모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금속 기어를 쓸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중이 얼마가 자해지면 기어에 어느 정도의 힘이 걸리는지는 계산으로 해봐야죠. 그럼 그 힘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재료 강도를 찾아서 넣어야죠. 예, 그 부분 그게 요소 설계죠.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하나 궁금한 점이 여기서는 뭐 소재를 하느냐고 이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 계단의 높이를 하나로 이제 고정을 했잖아요. 혹시 저희가 실제로 그 계단을 사용해보면 이제 계단 높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런 경우를 조금 고려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한 대안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기울어지는 각도에 대해서 이제 IMU 그 자이로 센서 사용해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 혹시 뭐 엔코더를 그냥 해서 기울어지는 거를 제어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계단에 관련해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 여기 있는 계단이나 그리고 50에서 올라오는 계단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건축법상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계단에 사용되는 그 계단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요. 워낙 계단이 정말 다양한 높이 그리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아파트 계단에 사용되는 계단을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거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커버가 아직 안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스위치로 제어하고 있지만 계단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코더를 이용해서 계단을 인식하는 방법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단계로서는 스위치로 하는 것이 가장 사실 계단을 인식하는 방법보다 계단을 어떻게 넘어가서 기울기를 제어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코더보다는 일단 간단하게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계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키오스크 가이던스 로봇에 대해 발표하는데 김도영 교수님 내조 도와줘요 발표자 윤소연입니다. 지난 학기의 내용과 그 이후에 진행한 사항들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시각장애인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메리카노가 뭐지? 그거 아니야? 머리를 제발 더 높게 하는 거 뒤에 사람들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처럼 시각장애인은 키오스크의 이용과 접근에 심각한 불편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편은 특히 요식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키오스크의 운영 대수는 많지만 그에 비해 접근성 점수는 현저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점자 블록과 음성 지원 등의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법을 개정하였지만 해당 법은 비용 부담의 문제와 번거로움의 문제로 인해 현재 유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자동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해주고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하여 음식 주문을 도와주는 스마트 키오스크 가이던스 로봇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념 설계입니다. 저희의 가이던스 로봇은 시각장애인을 인식하는 AI와 키오스크와 무선통신하는 무선 조종부, 키오스크까지 안내해주는 무동부로 크게 나뉩니다. 기능의 통도입니다. 먼저 입구에 시각장애인이 다가오면 인식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손잡이를 잡아주면 키오스크까지 안내해주고 키오스크에 도착한 뒤엔 음성 변환과 조이스틱으로 선택을 보조합니다. 불고기 버거, 새우버거. 주문 후에는 픽업대까지 안내해주고 마지막엔 장애인 지정 좌석이나 출구로 안내해주게 됩니다. 저희의 목적계 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설계입니다. 저희가 설정한 가장 중요한 공학적 제한 조건은 로봇의 이동 속도를 시각장애인의 평균 보행 속도인 2.5km/h로 제한한 것입니다. 저희의 솔리드 모델이고 저희가 작성한 설계 도면입니다. 외관 부분 선형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강에 비해 질량 대비 강도가 약 2배가량 우수한 알루미늄 소재로 선택하였습니다. 또 저희의 구동부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픽시2 서울렌즈 카메라가 라인을 인식하면 라인을 따라서 바퀴 달린 모터가 구동을 하여 키오스크까지 안내해주게 됩니다. 이때 모터는 로봇의 하중과 바퀴의 직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무선 조종부 및 AIU 주요 부품입니다. 여기서 라즈베리 파이 4가 시각장애인을 인식하고 키오스크와 무선 통신하며 전반적인 제어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설계 도면과 동일하게 로봇 프레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소형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욜로 5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시켰습니다. 저희는 카메라 중앙값과 라인 사이의 오차를 계산하고 이 오차가 0이 될 수 있도록 모터, 바퀴를 제어하여 라인을 따라가는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파이썬 기반 키오스크 UI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이스틱을 활용하여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와 가이던스 로봇 간의 와이파이 무선 통신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검증입니다. 저희는 객체 검출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MAP 지표를 이용하여 저희 가이던스 로봇이 98.3%의 정확도로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를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저희는 저희가 작성한 라인 트레이싱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일 먼저 허공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바퀴가 멈추고 다시 가속했다가 바퀴가 또 멈추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땅에 라인을 그어서 라인 트레이싱을 확인하였고 저희는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 픽시2를 이용하여 라인 트레이싱이 충분히 가능함을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 UI와 와이파이 무선 통신 또한 검증 완료하였습니다. 사나이 버거 5,200원, 1,955버거, 6,012버거, 5,800원. 결론입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을 돕는 로봇을 최초로 개발합니다. 지금까지 로봇 프레임 및 구동부 제작을 완료하였고 키오스크와 쌍방향 무선 통신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시각장애인용 AI 인식부 또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라즈베리 파이 4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알고리즘과 로직을 작성하는 데 일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해서
시각장애인을 인식을 하잖아요. 네. 라즈베리 파이가 인식할 수 있는 빠르기가 좀 궁금한데 보통 이제 아까 시각장애인이 2.5km/h 그럼 1초에 몇 미터 정도 움직이는 건가요? 저희가 알고리즘 라즈베리 파이 4의 욜로를 이용해서 그 시각장애를 인식하는 건 입구에서 시각장애인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한 번 인식하고 인식이 되면은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아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문에서 딱 찍을 수 있는 그 시간 간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 4B로 인식했을 때 초당 3프레임밖에 인식 못한다. 그러면 문에서 딱 못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시각장애인을 인식하기 위해서 약 5초 정도 계속해서 검출이 되면은 시각장애인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5초요? 5초 정도 이제 흰 색깔 지팡이가 계속 인식이 되면은 그 사람은 5초 동안 계속 트래킹하는 건가요? 아니요. 입구에 가이던스 로봇이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오고 한 머뭇머뭇 되겠죠? 5초에서 3초 아직 정확한 초는 설정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머뭇머뭇 되면은 한 3초 정도 머뭇머뭇 되면은 얘가 3초 동안 오케이. 됐구나. 그럼 일단 라즈베리 파이 4B로 이 시간에 속도가 어떻게 돼요? 초당 몇 프레임 정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라즈베리 파이 4에는 이식을 못한 상태고요. 지금 컴퓨터에 그 라즈베리 파이 4에 이식할 웨이트 파일을 얻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몸소리 잡고 바로 직진에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노인분들께서 이제 지팡이 짚고 가는 거랑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인식시킨 건 시각장애인용 하얀 색깔 지팡이라서 아마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인식하지 않을 듯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험 검증을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라즈베리 파이 4가 이제 그 컴퓨팅 파워가 좋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 퍼 세크가 안 나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욜로 5를 썼다고 했는데 네트워크를 뭘 썼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욜로 5 중에 어떤 걸 썼는지. S 사용했습니다. S요? 네. 그러면은 그 라이트 버전으로 가벼운 버전으로 바꿨나요? 아니면 안 바꿨나요? 일단 그냥 S를 사용해서 아직 컴퓨터로밖에 학습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학습 데이터는 그러면은 뭘 어떻게 했었어요? 학습 데이터를? 네.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레인용 데이터 한 800장 정도를 사용을 했고 본인들이 찍어서 오픈 데이터 일단 저희는 오픈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했고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사진을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인식시킬 계획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를 맡은 박지영입니다. 영상 소리 분석 기반 통합형 AI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AI 보안 시스템은 영상 보안 카메라에 인공지능이 가미된 시스템으로 항만, 교통, 산업 현장, 도심 등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보안 시스템은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술의 한계로 인해 부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안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조는 개선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AI 보안 시스템은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이용하여 주변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아 영상과 소리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는
통합형 AI 보안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컨셉은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소음 발생 위치를 추적하고 그 위치로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시스템과 실시간 소리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위험 상황인지 판단하는 AI로 구성된 보안 시스템을 제작 진행 상황입니다. 최근에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AI 모델의 계략도입니다. 개발된 AI 모델에 실시간 영상을 입력하면 영상 정보와 소리 정보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입력된 영상 정보는 이미지로 변환되어 공간, 시간 변화적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소리 정보는 파형을 이미지화하여 소리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후 추출된 두 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나 화재 등 상황 판단을 진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모델의 출력값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0의 값을 유지하다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값이 1로 수렴하도록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학습된 AI 모델이 상황 판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학습된 AI 모델에 특정 상황의 영상을 입력시켰을 때 일반적인 상황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노멀 상태라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력된 영상과 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른쪽 하단의 코드의 값이 1로 수렴하며 교통사고라고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음원 방향으로 카메라를 회전 구동시키기 위한 기술의 계략표입니다. 카메라 회전 구동 시스템은 4개의 마이크로 소리를 수음하면 음원의 위치를 각도 값으로 변환시킨 뒤 MVR 통신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음원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지난 학기에는 비교적 소음이 적은 실내 환경에서 구동을 하였지만 이번 학기에는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실외 환경에서 구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과 같이 특정 크기 이상의 소음에 반응하여 카메라가 음원 위치로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환경에서 구동을 위해 필요한 부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항만과 산업 현장 등 가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스피드돔 카메라와 효율적인 소리 수음을 위한 고성능 마이크, 웹 통신을 위한 MVR 등 필요한 부품을 선정하고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을 실내에 설치시켜 함치의 부피를 줄이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하고자 명지대 산업협력관에서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대상을 수상하여 창업지원금과 시제품 지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저희는 지원받은 자금을 활용하여서 법인 설립과 시제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차후 계획으로 교통사고 외 화재나 폭발 등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개발된 AI 모델의 딥러닝을 할 예정이고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이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돼서 일단 법인을 설립하여서 저희 회사를 일단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거 말고 그냥 프로그램에서 뭔가 최종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사고를 모방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와 사람이 부딪혀서 사람이 비명을 지른다는 그런 소리를 내면은 그 저희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가 그 비명 소리를 수음을 하면 그리고 그 카메라가 저희 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눈으로만 보통 저희 다른 보안 시스템인 경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만 저희가 사고를 판단하지만 소리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수음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사고를 판단하는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그 주제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쓰레기 버리는 거 인식하는 거, 그리고 경고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기술하고 이 기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전에 있던 기술 같은 경우는 욜로 V5를 이용해가지고 객체 인식을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동작을 인식을 해서 인식을 하거나 뭐 틀어져 있는 상황을 영상으로만 인식을 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소리까지 동시에 인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뭐 자는 걸 수도 있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소리까지 동시에 수습을 해서 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 소리 인식 부분에서 뭔가 결과가 잘 되는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잘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딱 켰을 때 이동을 했는데 뭐 어레이 마이크를 써서 한 건지 아니면 뭐 실제 소리를 컴퓨터가 인식해서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지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사실 지금 경우 같은 경우 저희가 아두이노 기반의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리 수음되는 노이즈가 좀 많이 거슬리기도 하고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소리가 감쇄가 되는 다른 USB 기반의 마이크를 좀 변경할 예정이고요. 아까 그 테스트한 영상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소리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특정 증폭값 이상의 소리만 저희가 수음을 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데시벨, 일정 증폭 크기 이상만 저희가 소리를 수음하게 해놔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결과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간 단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진짜 한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봐볼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생각 가지고서 해버리면 뭐 뒤에서 키보드로 조작하고 있어도 되나요? 그죠? 너무 잘 따라 사람이 있고. 이게 저희가 오류가 실내에서는 거의 80% 정도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데 실외에서는 그래도 한 50에서 60%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걸 결과를 이렇게 하면 이거 보고서 사람들이 잘했다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증빙의 질을 받는 게 아니면 주작이지 주작. 그러면은 다음에 저희가 중간 내용을 더 보완해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디펜스를 해봐요. 이게 주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이거 실제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실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위에 지금 세미나 때문에 지금 부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발표를 잘 된 것처럼 포장해서 한 거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성공률 자체가 그렇게 한 60%에서 70%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잘된 영상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추후에 안 되는 점을 보완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니라 조작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줘야지. 이게 조작이라는 심각한 문제라니까. 조작은 아니다. 그 기말할 때는 확실한 그거를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프로세싱을 했으면 뭐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래프가 있을 텐데 이거를 증빙을 같이 보여줘야지. 뭐 이렇게 동영상 찍기는 쉽지. 그러면은 다음에 저희가 코딩한 영상이 있긴 한데 다음에는 그거를 같이 첨부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저때 사용했을 때 마이크는 어떻게 몇 개가 어떻게 그거 아까 내가 물어봤던 건데 그 가운데 도면 가운데 그 기준을 0,0로 두고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마이크를 4개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음되는 소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측에 45도 각도로 수음이 된다 치면은 저희가 동서남북적으로 1, 2, 3, 4라고 하면은 1번과 2번의 데이터에 소리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위치의 값을 각도로 계산을 변환해서 그렇게 수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이크가 여러 개가 한 번에 아두이노 하나의 그 프로세서로 다 같이 동시에 들리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두이노 그 미니 PC로 코딩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럼 아두이노는 뭘로 받아들여요? 카다스 인베디드 미니 PC로
ADC가 거기에 아두인 소리가 들어오면 아두이노로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그 아두이노 있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이제 파이썬으로 옮긴 다음에 이제 소리를 인식하는 TDO의 형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그렇게 안 해줬으면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지. 그때는 마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었는데 한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 어떻게 했겠다. 저희도 DSP를 가지고 오디오 DSP가 굉장히 빠른 편을 소개하는데도 이제 딜레이가 발생해서 혹시 아두이노로도 딜레이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의심이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소리가 나면은 그거를 마이크에서 받는 형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만들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작은 소리는 저희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나 화재 같은 비교적 큰 진폭의 소리를 저희가 수능하기 원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많이 가지고 시간상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구조 발표를 맡게 된 윤성훈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세차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요약,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존 세차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기존 세차로는 셀프 세차, 스팀 세차, 자동 세차, 노터치 세차가 있는데 긴 소요 시간과 높은 비용, 세차의 미흡, 그다음에 흠집 발생 등의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5가지 개선점을 뽑아서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 방식으로 파손 및 스크래치를 방지하고 로봇팔을 이용하여 소요시간 감축, 그다음에 스팀을 이용하여 물 소요량을 줄이고 청결도 및 세척력은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차 로봇 모델링입니다. 기존 세차의 장단점과 5가지 개선점을 고려하여 XY 플래너와 로봇팔 결합 형태의 세차 로봇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XY축은 스텝 모터가 구동하고 Z축으로 뻗어나와 있는 로봇팔 부분은 서브 모터가 구동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2개의 서브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해 초기 위치를 설정하고 루프 내에서 서브 모터의 위치를 각도 변경하고 반복하는 방식으로 2개의 서브 모터를 작동하였습니다. XY축을 담당하는 스텝 모터는 모터 드라이버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도의 스텝 그리고 원하는 정도의 속도를 입력하여 구동하였습니다. 왼쪽은 작동 코드고 자동차의 옆면, 윗면, 옆면 이 순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위에 올려져 있는 건 나뭇잎인데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저희는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은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학습시키는 과정을 뜻합니다. 저희는 생동, 물대, 낙엽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라벨링 진행을 하였습니다. 과정 및 결과입니다. 구글 콜앱 환경에서 진행하였고 탐지 모델로는 정확도가 높고 탐지가 빠르다는 욜로 V5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가지 조건으로 라벨링한 이미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객체 인식 모델을 제작한 모습입니다. 나뭇잎을 예로 든 이미지 인식 구동 결과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률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확률과 함께 이미지 인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하드웨어 설계 부분에서는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여 세차 후 오염물질을 인식한 후 그 위치로 재이동해서 재세척하는 과정을 구현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건도 부착하여 오염물질 및 물기를 한 번 더 제거하는 과정을 구현해내고 화학세제를 분사하는 노즐을 부착하고 XY 플래너, 다리 및 전자부품 습기에 대해 보강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에서는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를 더 추가로 학습할 것이며 오염물질 인식 후 세차하는 과정을 하드웨어 설계와 결합하여 구현해낼 것입니다. 타입을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객체 인식 후에 아두이노로 객체 좌표를 이동하여 아두이노가 최종적으로 모터에 좌표를 써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활용합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는 이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시험 영상에서 그거는 일단은 하드웨어 테스트를 위해서 사람을 들여다 거. 네, 맞습니다. 이제 스텝 모터는 속도랑 스텝 설정에서 나오고 이제 추후에 이제 뭔가 카메라로 인식해서 좌표를 가려면 전기과학이나 열기과학 이런 걸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은 거리 센서도 사용할 예정이고 일단 XY 축은 그대로 구동을 하면서 이제 Z축 로봇파를 이제 센서로 거리를 인식하여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지로 좌표하는 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XY 하는데 카메라가 혹시 어디에서 찾아보게 되나요? 카메라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로봇팔 끝에 위치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XY 좌표가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카메라 위치가 계속 바뀔 거고 그 장면, 그러니까 면도 이렇게 계속 바뀔 것 같은데 잘 나올 것 같은지. 이제 Z축도 고려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팁인데, 그 욜로 쓸 때 이제 너무 많은 객체가 인식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운딩 박스가 여러 개가 지금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아는지 모르겠지만, 스레시홀드를 조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녀석들은 그냥 버리는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운딩 박스가 너무 많을 때는 스레시홀드를 높이세요. 그러면 몇 개만 나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다음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가족 그립토피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활동 요약입니다. 저희는 지난 학기에 탁구공을 수거할 때 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 로봇을 이용한 탁구공 수거 로봇을 구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 로봇을 이용해 탁구공을 수거하면 공을 하나씩밖에 수거하지 못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소프트 로봇의 팔을 부풀려 공을 집기엔 실리콘으로 만든 로봇팔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기 어려워 공을 집기 힘들다는 점들 때문에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 로봇은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완전히 바꾼다기보다 소프트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소프트 로봇을 손빨래를 구현을 한다면 옷감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실용성 또한 좋기 때문에 손빨래가 소프트 로봇을 활용하기에 좋은 아이디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반 세탁기로 민감한 소재의 옷을 세탁하면 보풀이 생기는 등 옷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옷들은 보통 손상이 적은 세탁 방식으로 세탁을 하게 됩니다. 옷감의 손상을 줄이는 대표적인 세탁 방식으로는 손빨래 외에 드라이 클리닝이 있는데 이는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격이 비싸 자주 이용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없고 옷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세탁기의 필요성을 느껴 손빨래 로봇을 구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소프트 로봇을 이용해 옷을 뒤집고 흔드는 방식과 옷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방식의 손빨래 로봇을 떠올렸고 이 중 옷을 주무르는 것이 세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두 번째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품의 모델링 사진을 보며 구동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저 안에 있는 원기둥에 옷을 걸고 원기둥을 회전시키며 옷을 돌돌 말아줍니다. 이때 옷을 마는 동안 수저 위에 설치된 그리퍼가 움직여 옷을 주무르며 빨래를 하게 됩니다. 원기둥을 회전시키기 위해 모터가 사용되고 소프트 로봇 그리퍼가 옷을 주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압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에어펌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퍼의 공기 주입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공기의 입, 출입 모두 가능한 에어펌프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모터가 물속에 있고 빨랫감을 말고 풀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양방향 회전이 가능한 방수 모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소프트 로봇의 기계적 특성은 1학기 때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손빨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몇 가지를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붙어있던 공기 주머니를 분리해서 그리퍼가 더 잘 구부러지게 만들어 빨랫감을 잘 주무를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몰드의 변경점입니다. 주제가 변경되면 소프트 로봇 그리퍼의 제작 과정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퍼의 형태와 크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몰드로는 개선된 형태의 그리퍼를 구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그림과 같은 일체형 몰드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의 편의성과 제작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소프트 로봇 제작의 핵심은 몰드의 모양인데 적절한 몰드의 모양을 찾기 위해 몰드를 제작할 때마다 실리콘 및 공기 통로의 부피 변경에 따른 소프트 그리퍼의 실험 결과를 기록하여 적절한 소프트 로봇 그리퍼의 형태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퍼 구동 영상입니다. 보고 계신 영상처럼 소프트 로봇 그리퍼에 공기를 주입하여 세탁물에 적절한 압력을 가해 손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모터 제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펌프와 모터, 아두이노 코딩을 이용해 세탁물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모터로, 그리퍼 내부의 공기량을 조절하는 것은 에어펌프로 나누어서 손빨래를 자동화시키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터 회로도 구성입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외향적인 부분에 대한 구성은 대부분 완성이 되었고 구동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점으로 진행하여 최종 발표에서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교수입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들리는. 이게 그럼 최종 목표가 이제 세탁을 하는 거일 텐데 세탁에 대해서 뭔가 목표를 제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시를 할 계획이에요? 어느 정도의 더러움을 어떻게 지웠다, 뭐 이런 정도의 정량적인 데이터로 성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거는 아직 목표는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손빨래 할 때 주는 압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손빨래 주는 압력을 줘서 정말 손빨래 정도의 세탁력이 나왔다라고 하려면 무언가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냥 주물른 모양을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세탁을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어느 정도의 더러움을 갖는 세탁물을 어느 정도까지 깨끗하게 하고 혹은 어느 정도의 섬유 손상이 없는 정도 같은 정량적인 목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이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나고 출결 좀. 발표는 다 마쳤는데 이제 중간 발표하려고 준비하려고 고생이 많았고 기말 때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뭔가 목표 사양이 있으면 그것을 정량적 그래프라든가 데이터로 그걸 준비를 하면서 그 결과를 보여주면은 훨씬 신뢰도가 있고 결과를 성능을 판단하기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목표를 잡고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교수님들 중에 총평을 좀 해주시면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대 교수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모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캡스탁이다 보니까 그 실제 기계공학과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분야적인 분야가 나와서 제가 코멘트하기는 좀 다른 교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들어서 AI라든지 코딩을 통해서 그쪽과의 그 접목하는 그 응용 제품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것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과목 중에서 배운 것보다는 더 많이 배워가지고 한 것 같아가지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그리고 한 학기 더 지났죠. 한 학기 반 동안 고생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학기 이제 2학기고 기말 때 이제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말 때 뭐 정확하게 계획이 잡힌 건 아니지만 그 SAP 쪽과에서 페스티벌도 했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획돼서 공지가 됐을 때 여러분들 이제 14주차에 주로 기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목표 시기로 잡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학기에 좀 초반에 어수선했기 때문에 조언들도 막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기말 때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조교가 나와서 뭔가 좀 공지할 내용이 네, 출결만 좀 뭐 하고 나서 학생들을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일단은
고생들 하셨고 아까 원래 출석을 불러야 되는데 좀 준비가 빠듯해서 지금 일단 출석을 부르도록